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복순이고 올해 65살입니다. 원래라면 이 나이에 저는 쉬면서 자식들과 손주들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오후,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저의 저택대문 밖에 맨손으로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의 차가운 말이 제 심장을 칼처럼 베었습니다. 어서 나가. 저는 아무 예고도 없이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며칠만 머물며 손주를 돌보고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 저택은 제가 직접 이름을 올려 산 집이고 바닥에 타일 하나하나, 마당에 야자수까지도 제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대문 밖에 서서 빗물에 백발이 젖어가는데도 안에서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막 도착했을 때 대문을 연 사람은 제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고 놀랐지만 반갑지도 기쁘지도 않은 표정으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잠깐 왔는데 혹시 불편하니? 지연은 빗돌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지는 않은데 지금 바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거의 20분을 대문 앞에 서 있다가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반짝거렸고 가구는 모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지연은 무심하게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손주를 보러 올라가고 싶다고 하자 지연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자고 있어요. 올라가서 깨우면 곤란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몰래 위층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아들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제 손주는 그 안에서 작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동해서 들어가려는 순간 지연이 뒤에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까 말 안 들으셨어요? 애가 막 잤는데 깨우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예. 언제부터 내 손주가 지연의 애가 된 거지? 저는 거실로 내려와 마음이 꽉 막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가 마당에서 손주를 보고 있을 때 지연이 물 한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저녁에는 가세요. 집에 오래 계시기 불편해요. 저는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막 왔는데? 그 정도면 됐죠. 저도 일해야 하니까 노인 돌볼 시간 없어요. 그 말은 따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얘기하려고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아들 민재가 문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보지 않았고 입에서는 차가운 말만 나왔습니다. 엄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세요. 가시려면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니면 어서 나가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나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뒤돌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손을 떨며 주머니에서 오래된 버튼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익숙한 번호를 눌러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데리러 와줘. 예전 주소로. 급해. 전화를 끊고 현관 계단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안에서 저를 보며 비웃듯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1시간 후. 처음 들린 소리는 슈퍼카 엔진 소리였습니다. 이웃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의 마이바흐가 대문 앞에 섰고 이어 벤츠, BMW,
렉서스까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20대의 차가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지연과 민재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의 먼지를 털었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수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엄마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그 남자는 서류 뭉치를 내밀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수님 명의의 자산 회수 명령입니다. 이 저택과 모든 토지, 차량은 오늘 오후 모두 회수될 예정입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방금 쫓아낸 시어머니의 재산입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엄마라고 부를 거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곁에 남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하세요. 아무런 관용도 필요 없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되찾을 때야. 저는 방탄유리, 시원한 가죽 시트가 있는 마이바흐 안에 앉아 아직도 지진에서 막 빠져나온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생 나를 꼿꼿이 서지 못하게 했던 척추를 꺾어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 앉은 남자의 이름은 경호입니다. 저의 개인 비서이자 더 정확히는 제가 14살 때부터 키워온 아이입니다. 그는 한때 분식집 근처를 떠돌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에게 국수를 주자 그는 저를 복순 엄마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저는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장사하는 법,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는 저와 제 유일한 친구 애숙과 함께 부동산 체인 CEO입니다. 예전 호텔로 가실까요? 아니면 새 곳으로 가실까요? 예전 호텔, 익숙한 방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싶어. 차는 분주한 길을 달렸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한 평 한 평을 다투고 있는데 저는 친자식에게 쫓겨난 사람이면서도 상류층의 호사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씁쓸하게도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속이 텅 빈 듯 마음속에 향이 타는 것처럼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 경호가 저를 펜트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했고 참나무와 연꽃차 향이 났습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혼자 있게 해줘.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저택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곳이 제 인생의 정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제가 노년을 보내리라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곳은 내가 쫓겨난 곳, 남처럼 여겨진 곳이었다. 나는 개인 변호사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내가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난한 인턴 대학생이었을 때 내가 밥을 먹이고 장학금을 준 적이 있다. 지금은 부산에서 유명한 상업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복순 씨? 무슨 일이죠? 별장 회수 관련 모든 서류를 경호에게 넘겨 처리하게 해. 민재와 지연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그들로부터의 모든 이전을 일시 중지해. 알겠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래, 예전에 그냥 줬지만 이제 다시 가져올 거야. 복수하려는 게 아니야. 그저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야. 엄마는 무조건 돈을 뽑아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걸. 동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이해한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17평방미터나 되는 넓은 방에 누워 있었다. 부드러운 노란 불빛 아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민재가 꺼져 라고 말하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말은 마치 모성애에 관해 못을 박는 소리 같았다. 나는 오래된 수첩을 집어들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 때마다 내 심장에서 피 한 방울씩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얘야, 언젠가 내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건 내가 무너질 만큼 무너져서 엄마가 너를 위해 무엇을 감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란다. 나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비새는 초가집에서부터 결혼 반지를 팔아 자전거를 사주고 학교에 보냈던 이야기까지 썼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동정을 바라서가 아니라 내가 한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내게 줬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밤새도록 8장의 종이에 글씨를 썼다. 기울고 흐릿한 글씨였지만 그 어떤 것보다 진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편지를 리셉션에 맡기고 경호에게 옛별장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런 메시지도 당부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찾으러 오면 전해줘 라고만 했다. 오후에 경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이 막 호텔에 왔어요. 울면서 만나달라고 해요. 편지 읽었겠지. 만나지 마. 그냥 돌려보내. 민재는요? 문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생각해보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내부 보안 시스템에서 메시지가 왔다. 민재가 문 밖에 서 있다. 들어오지도 전화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멍하니 있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약해지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날 밤 나는 옛 서류처를 다시 열었다. 모든 재산, 토지, 지분이 내 명의였다. 단지 예전에 민재에게 관리권을 넘겼을 뿐 원본 서류는 내 금고에 있었다. 나는 동현에게 다시 전화했다. B플랜을 가동해. 임대용 2채를 팔고 민재 회사에서 자본을 회수해. 네, 정말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동현아, 나는 내 자식을 지키려고 남에게 빌었던 사람이야.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또다시 바보짓 하지 말라고 빌고 있어. 하루 만에 은행에서 민재에게 연락이 갔다. 계좌가 동결되고 자동차는 불법 등록으로 압류되었다. 지연은 별장이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떠나야 했다. 나는 통쾌하지 않았다. 그저 느꼈다. 결국 엄마의 침묵도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변한 게 아니야.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가족의 감동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내가 냉혈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때로는 연민이란 것이 사람을 짓밟히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별장 회수 명령이 실행된 후 소문은 들불처럼 퍼졌다. 나는 지연이 친정에 돌아갈 용기가 없다는 걸 알았다. 민재는 익숙한 카페를 전전하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름도
재산도 없는 그 곁에 남아줄 친구는 없었다. 나는 5성급 호텔의 객실에 앉아 뜨거운 차를 홀짝이며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한 번도 돌려받지 않았던 모든 돈의 상세 내역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별장, 임대용 고급 아파트 2채, 내가 초기 자본을 댄 민재의 회사까지. 나는 4천억 동이 넘는 돈을 세어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내 아이에게 맡겼었다. 지금 다시 가져오는 건 아까워서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감사의 마음을 절대 배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별장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저녁, 나는 동현을 호텔로 불렀다. 유언장을 바꾸려고? 아니,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싶어. 예전에 민재에게 재산을 넘길 때 소유권에 관한 조항을 남겨뒀지? 동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임시관리계약서에 서명하셨고 영구양도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좋아, 원본 서류 전부 가져와. 내가 직접 옛 계약서를 찍고 새로 쓸 거야. 이번에는 민재의 이름이 없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민재와 지연 명의의 모든 계좌를 봉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직원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실소유주가 맞으신가요? 나는 변호사의 인증 서명과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냥 준 적이 없어요. 금융, 법무, 지점장 등 관련 부서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 2시간 만에 민재의 계좌가 완전히 동결되었다. 신용카드 사용권, 회사 지분도 모두 내 손으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경호가 소식을 전했다. 민재가 미친 듯이 선생님께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벌써 50통이 넘었어요. 받지 마. 그는 방금 아파트에서 쫓겨났고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공원에 앉아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습니다. 나는 침묵했다.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걸 알았다. 며칠 굶겨도 배가 고파야 정신이 든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푹 잠들었다. 통쾌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참고 견뎌온 끝에 이제 더 이상 남의 가짜 행복 뒤에 조용히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이상한 소포를 받았다. 그 안에는 검은색 USB와 급히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민재와 관련된 겁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녹음 파일 1개, 민재의 술에 취한 목소리, 우리 엄마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재산 다 차지하면 지연이랑 유럽 가서 살 거야. 그 늙은이 신경 안 써.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예감이 찾아왔지만 애써 무시했던 내 자신 때문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민재와 어떤 낯선 남자와의 채팅 내용, 내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팔자는 이야기였다. 나는 손이 떨려 컴퓨터를 껐다. 내가 키운 자식이 이제 친엄마까지 팔아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쯤 되니 더는 머뭇거릴 수 없었다. 나는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쇳덩이처럼 단단했다. 민재를 고소해. 불법 재산 횡령과 신입 남용을 이유로. 정말 확실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해. 그날 밤 경호가 물었다.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나는 한마디만 했다. 한때는 그 아이의 엄마였지만 지금은 원고야. 신뢰가 산산조각 나면 어머니도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내 아들을 법정에 세울 날이 올 줄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녹음을 듣고
내가 힘들게 읽어온 지분을 팔려고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읽은 뒤 나는 알았다. 내가 막지 않으면 그 아이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것이고 내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망칠 거라는 걸. 일주일 후 나는 시청 앞 인민법원 정문에 섰다. 검은색 아오자이,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길 건너편 민재가 전봇대에 기대 서 있었다. 야윈 몸, 퀭한 두 눈,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모습.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 나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원망도, 비난도 없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자는 아니다. 민사재판은 언론도, 소란도 없이 진행됐다. 단순히 조건부 위임계약에 의거한 개인재산 환수 소송이었다. 서류는 명확했다. 나는 모든 원본 서류를 가진 사람, 모든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 간단히 설명만 하면 됐다. 판사가 물었다. 복순 씨, 재산 환수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것이 아닌 건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걸.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법률 대리인도 당황해서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모든 게 너무 명확했다. 법원은 민재가 관련 자산에 가진 모든 소유권을 박탈하고 나에게 전부 반환한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민재에게 법적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정을 나서자 민재가 뛰어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돌아서서 한때 내 품에 쏙 안겼던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배신을 견딜 힘이 없어. 나는 곧장 걸어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익숙한 펜트하우스에서 전날 녹음을 다시 틀었다. 우리 엄마 이제 늙었어.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을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은 조여왔다. 나는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에 한 줄을 더 썼다. 엄마 늙었어. 진짜야. 하지만 엄마는 눈이 멀지 않았어. 다 보고 있었어. 다만 침묵했을 뿐이야. 내가 고칠 기회를 주려고. 하지만 넌 고치지 않았고 짓밟아버렸지. 저녁에 지연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엄마 좀 뵐 수 있을까요? 나는 침묵했다. 지연이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마음 아프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민재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막을 용기가 없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럼 이제는 용기가 생겼니? 한참 침묵이 흘렀다. 네,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참 후에 말했다. 내일 아침 7시 하늘요양원에 와.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일해.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생각해 볼게. 네. 엄마, 진짜예요? 진짜야. 일주일, 무급, 며느리 자격도 없어. 견디면 그때 얘기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으며 작은 시험을 던졌다. 사람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보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내가 투자한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연꽃 센터에 갔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기 없고 유행하는 옷도 아닌 오래된 티셔츠와 빛바랜 바지.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나는 지나가며 멈추지 않고 한마디만 했다. 안으로 들어가. 순희 할머니 기저귀 갈아드려야 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알았다. 인생 최대의 싸움은 재산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실수 이후에 자신을 되찾는 것임을. 점심 무렵 직원이 말했다. 복순 씨, 지연 씨 참 잘해요. 불평도 안 하고요. 심지어 직접 가서 80할머니 그릇도 씻어줬어요. 나는 그저 웃고 말았다.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지연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땐 친딸처럼 아꼈다. 남의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내가 그 엄마 대신 잘해줘야지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지연은 내 손주가 나를 할머니라 부르는 것조차 못하게 했었다. 나는 잊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지연에게 기회를 줬다. 민재에게 줬던 것처럼. 이제 남은 질문은 그들이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다. 나는 복순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것을, 짓밟힌 자존심까지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지연의 하늘 요양원 첫날은 조용히 끝났다. 불평도, 포기도, 내게 다가오려는 시도도 없었다. 나는 놀랐지만 아직 믿지는 않았다. 이튿날 직원이 보고했다. 지연 씨, 오늘 순희 할머니께 억울하게 욕을 들어도 그냥 앉아서 죽을 떠먹여 드렸어요. 나는 듣고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애를 내 방으로 부르라고 해. 10분 뒤 지연이 들어왔다. 예전보다 훨씬 여인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엔 다크서클과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만 남아 있었다. 엄마가 부르셨어요? 앉아. 나는 차 한 잔을 따라 앞에 놓았다. 지연은 감히 손도 대지 못했다. 너는 왜 엄마가 너를 여기서 일하게 했는지 아니? 네, 제가 잘못했고 그 잘못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여기가 너의 마지막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이 떨렸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불쌍하게 여기길 원하지 않아.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착해지는 거야. 너 자신에게, 민재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착하게 대해줘. 엄마, 저 자신이 한때 너무 나빴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저를 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비록 직원으로라도요. 나는 침묵했다. 잠시 후 나는 일어나 말했다. 엄마 방으로 가자. 엄마가 줄 게 있어. 나는 지연을 고위 간부 전용 구역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책상 위에 나는 3개의 서류철을 올려두었다. 이게 엄마가 가진 모든 재산 목록이야. 내가 살던 저택, 회사 지분, 임대용 아파트 2채, 그리고 강릉의 땅.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 혹시...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그냥 내가 알았으면 해서 그래. 이 모든 걸 엄마는 평생을 바쳐서 얻었어. 엄마는 2번 다시 아무에게도 공짜로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엄마에게 재산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원한다면 여기서 6개월을 온전히 일해야 해.
매일 서면 보고를 해야 하고 누구에게도 불평이 나오면 안 돼. 지연은 달기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동의해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여기에 사인해.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하고 서류철을 꼭 안았다. 마치 다시 살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날 이후 지연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일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죽을 떠먹이고 목욕시키고 심지어 손으로 어르신들 머리도 감겼다. 어떤 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나는 지연이 가족이 없는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걸 봤다. 알츠하이머 할머니가 컵을 머리에 던져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나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나는 의료팀과 회의 중이었는데 지연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격려하는 할머니를 안았다. 지연은 소리쳤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요. 손은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의료진이 들어온 뒤에도 지연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나는 지연을 밖으로 불렀다. 이런 상황 대처법 어디서 배웠니? 센터에서 준 자료를 받고 엄마가 옥님 할머니한테 하던 걸 관찰했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좀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엄마, 만약 언젠가 엄마가 절 용서하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를 줬으니까요. 나는 돌아섰다. 내 눈이 빨개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지연을 방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2통의 유언장이 담긴 새로운 서류철을 내밀었다. 나는 말했다. 한 장에는 내 이름이 있고 한 장에는 없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인할 수 있어. 지연은 놀랐다. 엄마, 왜? 묻지 마. 선택만 해. 지연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집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본 뒤 고개를 들어 말했다. 엄마, 아직 제가 자격이 있는지 자신 없어요. 그때 나는 알았다. 내가 다시 한번 지연에게 기회를 준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나는 다른 유언장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오래된 금반지, 긁힌 결혼 반지였다. 가져가. 가치 때문이 아니야. 용서받은 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나는 택시를 불렀다. 잠시 후 민재가 나타났다. 그는 마르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지연, 너는 민재와 함께 가. 하지만 기억해,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마라.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렵다. 그들은 함께 떠났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나만이 처마 아래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연꽃차 향기를 맡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남는 건 결국 나 자신뿐이구나. 지연과 남편이 센터를 떠나고 결혼 반지를 넘긴 지 3일 후 나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고 싶었다. 엄마의 뒷받침이 사라졌을 때 저들이 정말 착하게 살 수 있을까? 민재는 돌아와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감사 인사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는 정보를 들었다. 경호가 보고했다. 두 사람은 송파구에서 작은 방을 빌려 살고 지연은 개인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민재는 전기 오토바이 회사에서 배달 일을 한다고 한다. 불평도 없고
예전 통장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응 하고 말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는데 경호가 전화했다. 사모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지금 바로 센터 창고로 오세요. 나는 옷을 갈아입고 곧장 내려갔다. 거기엔 모르는 30대 초반의 단발머리 여성이 정장 차림에 빗물에 젖은 얼굴로 작은 박스를 안고 있었다. 복순 씨? 네, 저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나영이라고 합니다. 지연의 동생이에요. 나는 몇 초간 멈칫했다. 지연이 언젠가 언급한 적은 있지만 만난 적은 없었다. 저는 언니 대신 사과하러 왔어요. 언니가 결혼하던 날 저희 부모님이 언니에게 복순 씨를 남처럼 대하라고 강요했어요. 복순 씨가 예전 첩이었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첩이었던 적 없어. 나는 남편의 합법적인 아내였고 내 가족이 끼어든 거야. 나영은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이걸 드리러 왔어요. 여자가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 뭉치가 있었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내 남편의 편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었다. 첫 장, 익숙한 필체. 복순아, 나는 너에게 평생을 빚졌구나. 내 눈이 흐려졌다. 한 줄, 한 글자마다 사과가 담겨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 나날, 오래 살지 못할 걸 알았을 때 쓴 편지들이었다. 남편은 지연과 그녀의 가족이 나에게 못되게 군 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침묵했다. 오직 하나뿐인 아들, 민재를 잃을까 두려워서였다. 나는 세 번째 편지를 읽을 때 눈물이 얼굴을 적셨다. 나영이 조용히 말했다. 언니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진심으로 민재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 매일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복순 씨 얼굴을 볼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꼭 알았으면 해요. 언니는 보내지 않은 편지마다 복순 씨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나영이 떠난 뒤 나는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정갈하게 정리된 편지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누더기 옷에 덧댄 천 조각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재를 불렀다. 그가 와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꼭 쥐었다. 나는 그에게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건넸다. 읽어봐. 그리고 말해봐라. 엄마한테 너 아직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니? 그 애는 편지를 들고 한 줄도 빼먹지 않고 읽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엄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무서움을 알았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두려워요. 내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채로 자랄까봐 무서워요. 나는 그 애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엄마는 내가 후회하는 걸 원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해. 그 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말을 이었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쉽지 않아. 말씀해 주세요. 들을게요. 나는 그 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강릉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엄마가 거기 빈 땅이 하나 있어. 원래 노인들을 위한 홈스테이 하려고 했던 곳이야. 이제 너한테 맡길게. 정말 맡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매주 활동 보고서를 보내야 해.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하루는 외로운 노인들을 무료로 초대해서 쉬게 해드려야 해. 그 애는 놀라서 물었다. 왜요, 엄마? 그게 내가 세상에 돌려주는 방법이야. 엄마는 돈이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걸 보고 싶어. 그 애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어요. 할 수 있어요. 약속해요. 나는 그 애의 손에 나무 열쇠를 쥐어줬다. 내가 인생 처음 창고 문 열 때 썼던 열쇠다. 열쇠는 오래됐지만 길은 새로워. 엄마가 후회하게 만들지 마. 그 애가 방을 나설 때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가벼우면서도 씁쓸했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용서란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를 똑바로 마주보고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용기다. 민재와 지연이 강릉으로 올라가 다시 시작할 때 나는 돈도 보내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누구를 붙여 감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나는 한 묶음의 보고서를 받았다. 사진, 지출표, 업무일지, 그리고 투숙객 명단. 그들이 운영하는 홈스테이 이름은 지불. 낮은 언덕 위에 있고 싱글룸 10개, 공용 주방 하나, 통나무로 된 공용 거실이 있다. 겉은 소박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진다. 첫세 주는 손님이 적었다. 나는 그들이 포기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보고서에서 봤다. 지연은 수제빵을 만들어 마을 카페에서 팔고 민재는 저녁에 배달 오토바이를 타서 전기세를 벌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칭찬도 조언도 하지 않았다. 6째 주. 나는 보고서와 함께 손편지 한 통을 받았다. 엄마, 이번 주엔 영자 할머니를 모셨어요. 백운대 고개 아래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누가 차를 따라주며 마시는 아침 해를 처음 본다고요. 저 자신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이 빨개졌다. 어느 날 오후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절에 갔다. 마당엔 노인들이 요가를 하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분도 휠체어에 앉은 분도 있었지만 모두 얼굴이 밝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들을 보니 예전 내 모습이 떠올랐다. 버려졌다는 느낌. 짐처럼 여겨졌던 감정. 밤에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경호에게 짧은 글을 썼다. 엄마를 위한 하루 기금을 만들자고. 매달 5분의 독거노인을 선정해 지부에서 3일간 쉬게 해드리자. 비용은 기금에서 부담하고 민재에게 운영을 맡기자. 경호가 곧바로 전화했다. 진짜예요? 민재한테 맡기면 혹시 그 애가 해낼 수도 있잖아?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누구의 과거로? 그 사람의 미래 기회를 죽이지 마. 다음 달 나는 강릉에 올라갔다. 예고도 없이. 지불 대문 앞에 섰다. 영하 17도의 추위. 나무 대문이 열리고 민재는 고개 숙여 마당을 쓸고 있었다. 지연은 할머니께 죽을 떠먹이고 있었다. 나를 보자 둘 다 얼어붙었다. 나는 말없이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했고 계피 향이 났고 수제 손수건이 가득 담긴 바구니가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 여기가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세상에, 아드님이 사람을 너무 잘 챙겨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요? 누구를 챙기는데요?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요. 자꾸 엄마 하고 부르는데 듣기만 해도 좋다니까요. 나는 민재를 바라봤다. 그 애는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다. 나는 물었다. 차 있어?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네, 엄마가 좋아하는 연잎차요. 따로 샀어요. 나는 마당의 돌벤치에 앉았다. 언덕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예전엔 너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엄마는 3대의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 민재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르죠? 왜? 엄마가 오면 우릴 들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때는 내가 화가 났었어. 엄마가 와서 모든 걸 뒤흔드는 것 같았고, 지연이는 막 출산했고, 나는 압박감을 느꼈지. 하지만 엄마가 가고 나서야 집이 썩지 않게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 엄마였다는 걸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은 한 번만 들으면 모든 상처를 접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나는 남아서 지연에게 채식 쌀국수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예전에 나는 종로구 작은 시장에서 15년 동안 이 국수 가게를 하며 민재를 키웠다. 육수는 가장 중요하다. 단맛이 아니라 영혼이 담겨야 한다. 지연이 물었다. 영혼이 뭐예요, 엄마? 손님이 먹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지연과 민재 모두 조용해졌다. 그리고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나도 다시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진 레몬그라스를 건네줬다. 점심쯤 나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가기 전에 민재에게 작은 천 가방을 건넸다. 안에는 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이건 저축통장이야.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부터 엄마가 열었어. 매달 조금씩 넣었단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부자가 되라고 준 게 아니라 힘들 때 영혼을 저당 잡히지 않게 하려고 준 거야. 상자를 연 민재는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 그때부터 모으신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제 늙어서 쓸 데도 별로 없어. 내가 사람답게 살 줄 알게 되면 그때 주려고 했지. 지연이 아이를 안고 뛰어나왔다. 엄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대요.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몸을 숙여 아이의 볼에 손을 얹었다. 크면 아빠처럼 되지 마. 할머니를 더 많이 사랑해야 해. 아이는 까르르 웃었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미래에게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오후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차 안에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길가의 나무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며 마치 기억들이 과거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었다. 나는 단지 받아들이는 중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는 건 아니라는 것. 호텔로 돌아오니 경호가 갈색 봉투를 건넸다. 아줌마, 누가 두고 갔어요? 이름은 안 적혀 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옛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재가 5학년 때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나는 그에게 붉은 스카프를 메어주고 있었고, 그는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사진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다. 엄마가 나에게 스스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쪽지를 접어 나무 상자에 옛 결혼 반지와 함께 넣었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나가 노란 불빛 아래 앉아 수첩에 글을 이었었다. 집에서 쫓겨난 지 208일째. 나는 아이를 다시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원칙으로.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진 않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누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곁에 있기 때문이었다. 부산으로 돌아와 지부를 방문한 이후 나는 민재나 지연과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노를 저어 자신들이 다시 운전하게 된 배를 지키도록 하고 싶어서였다. 나는 하늘 요양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건망증이 심한 순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내게 묻는다. 오늘 우리 딸 봤어요? 나는 늘 미소로 대답한다. 네, 방금 죽을 들고 올라갔어요. 곧 내려와서 할머니 뵐 거예요. 나는 할머니가 정확히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즐거우시면 된다. 지금의 나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내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도 그저 바르게 살기만 하면 된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부엌을 점검하고 있는데 경호가 뛰어 들어왔다. 아줌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지불 홈스테이에 손님이 불만 제기했어요.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며 3천만 원 보상 요구해요. 나는 멈칫했다. 민재에게 바로 전화해. 정말 잘못했다면 변상하라고 해. 하지만 엄마가 직접 해결하러 가게 만들지 마. 30분 후 민재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엄마, 미안해요. 같이 방 쓰던 친구가 가져갔대요. 내가 변상했어요. 근데 너무 창피해요. 창피한 게 맞아. 하지만 창피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야. 그는 조용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이 일은 엄마가 관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신용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신뢰를 하려 할 때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 같았다. 조심해, 영원한 건 없어. 다음 날 아침 나는 강릉에서 온 택배 상자를 받았다. 안에는 꿀 한 병, 편지 한 통, 그리고 고객 보상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민재가 이렇게 썼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실수해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지친 미소였지만 씁쓸하지는 않았다. 나는 편지를 들고 현관에 앉아 마당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경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줌마, 저 봤어요. 진짜 변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차 한 모금만 마셨다. 그런데 아줌마는 남은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 아이들이 제대로 하면 이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손을 저었다. 이젠 그냥 주지 않아. 하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강하면 엄마가 방법을 남길 거야. 어떤 방법이요? 나는 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
2008년에 쓴 투자계획서. 아직 서명하지 않은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동현 변호사에게 맡겨. 아이들이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상속받을 수 있다고 전해. 어떤 조건이요? 첫째, 3개월 이상 연체 대출이 없어야 해. 둘째, 3분기 연속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해. 셋째, 6개월 동안 고객 불만이 없어야 해. 넷째, 최소 2명의 노인을 고용해야 해. 다섯째, 1년에 최소 3번 독거노인 무료 휴가를 개최해야 해. 경호가 눈을 크게 떴다. 아줌마,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성장할 수 있어. 그냥 주면 또 잊어버릴 거야. 그날 오후, 나는 뒷마당에 나가 물을 주었다.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남겨준 레몬그라스는 아직도 살아있다. 비록 몸통은 약하고 기울었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노인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뿌리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 밤에 나는 일기에 썼다. 265일째. 내 아이가 잘못을 인정할 줄 알게 됐다. 하지만 엄마는 단지 인정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펜을 내려놓았을 때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혼자 가야 할지라도. 도둑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지났다. 지불해서.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다시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매주 민재의 보고서는 꾸준히 도착했다. 아무도 상기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10월의 어느 오후, 동현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복순 이모, 제가 확인해 봤는데 5가지 기준 중 4가지는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기준이 하나 남았어요. 뭔데? 노인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한 분을 고용해 마당을 쓸게 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충분하지 않아. 진짜 책임감을 가져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 동현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제 생각엔 아이들이 정말 변했어요. 이 정도로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동현을 바라봤다. 내가 처음 나를 만났던 날 기억하니? 구겨진 셔츠에 벌집 슬리퍼를 신고 고개를 숙이며 이모, 무급 인턴이라도 괜찮으니 받아주세요라고 했지? 동현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기억나요. 그때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모가 받아주셨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실해서였죠. 이모는 제게 한평생을 주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준 게 없어. 내가 스스로 얻은 거야. 약속을 지켰으니까. 동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기준을 달성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 휴대폰으로 지연이 보낸 영상을 다시 봤다. 영자가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떨리는 두 손으로 내 손자, 내 조카가 직접 만든 수제 월병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엄마랑 같이 만든 거예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한편으론 당장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렇게 스스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우리 방금 67세 할머니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어요. 정원 관리와 식물 돌보기를 맡으셨어요. 계약서와 보험도 다 있습니다. 스캔본 첨부할게요. 나는 파일을 열어봤다. 분명하고 꼼꼼했다. 나는 전화를 접고 경호에게 말했다. 이 구역 아파트 양도 서류 준비해. 그런데 아직 서명하지 마. 아이들이 오면 직접 이야기할 거야. 3일 후, 민재와 지연이 부산에 왔다. 나는 하늘요양원에서 약속을 잡았다.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익숙한 할머니들에게 인사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거만한 모습도 내 시선을 피하는 눈빛도 없었다. 엄마, 우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들 앞에 아파트 양도 계약서와 내가 옛 투자 계좌에서 막 인출한 예금 통장을 내밀었다. 이 아파트, 내 이름으로 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불을 엄마가 정한 5가지 기준대로 계속 운영해야 해. 1년에 단 한 가지라도 기준을 어기면 전부 다시 가져올 거야.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우리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웃었다. 믿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믿을 기회를 주는 거지. 지연이 나를 안고 흐느꼈다. 엄마, 고마워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나는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맹세하지 마 하면 말을 필요 없어. 그날 저녁, 나는 센터에서 모든 직원과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재는 내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채식 쌀국수를 만들었고, 지연은 서빙을 도왔다. 그들의 아이는 할머니들께 물티슈를 나눠주며 뛰어다녔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복순 씨, 아드님 정말 손재주 좋네요. 예전엔 좀 도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참 착해졌어요. 나는 웃었다. 사람이 똑똑해진 거예요.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많이 잃어봤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나는 일어나 모두에게 말했다. 제 이름은 복순, 65살입니다. 한때 집에서 쫓겨났었지만 오늘은 다시 돌아온 기분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꽃도 언론도 없었다. 오직 도자기 그릇을 두드리는 숟가락 소리와 구석에서 할머니가 웃는 소리만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오랜 지늘게 찌든 손수건이 마침내 깨끗이 빨린 듯 가벼웠다. 화센센터 저녁 식사 3일 뒤 나는 종로구 옛 아파트로 돌아갔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곳. 그 아파트는 5년 가까이 문을 잠가둔 채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이제는 먼지가 켜켜이 쌓이고 주방장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나는 수백 번 쌀국수를 끓이고 민재가 집이 가난하다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아 울던 눈물을 닦아주던 그 부엌 한가운데 섰다. 조용히 열쇠로 베란다 문을 열었다. 레몬그라스는 아직 살아 있었다. 약하지만 버티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재였다. 엄마, 우리 지불에서 작은 파티해요. 홈스테이 오픈 1주년이에요. 엄마도 오실 수 있어요?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 대답했다. 응, 하지만 이번엔 혼자 가지 않아. 누가 같이 가요? 나는 시든 화분의 식물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때 잊혔던 것들. 3일 후, 나는 센터의 새노인 친구들, 순희, 용남, 춘호 할아버지과 함께 지불에 갔다. 춘호 할아버지는 죽어도 나를 위해 올 사람 없을 거다 라고 말하던 분이다. 우리는 오후에 도착했다. 산꼭대기에 구름이 걸려 있었다.
민재가 흙 묻은 손으로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할머니들,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손에는 반죽이 묻어 있었다. 엄마, 봐요. 작년에 엄마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빚은 찹쌀떡이에요. 나는 작은 떡에 은혜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 깊이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다. 행복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었다. 그저 평온함이었다. 그날 밤 정원에 노란등이 걸리고 10명의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했다. 나는 연설을 부탁받았다. 하지만 나는 단지 일어나 찻잔을 들어 올렸다. 1년 전 나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1년 후 나는 귀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 잠시 침묵하다 박수를 쳤다. 민재가 다가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엄마, 이건 지불 3년 발전 계획이에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노인들이 함께 텃밭을 가꿀 수 있게 하려고요. 검토해 주세요. 나는 펼쳐보았다. 명확하고 세부적이었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기록돼 있었다. 엄마 승인할게. 하지만 엄마가 계속 감독할 거야. 네, 평생 감독하셔도 돼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평생 살지 않아.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엄마는 너희들이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다. 다음 날, 늘 건망증이 심한 춘호 할머니가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복순 씨, 내가 봤어. 피가 안 섞여도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구나.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건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오후에 나는 지불의 서재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나는 일기장에 썼다. 집에서 쫓겨난 지 368일째. 나는 초대받아 돌아왔다.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키려다 욕먹었던 원칙들의 결과를 직접 보기 위해서. 나는 노트를 덮고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재는 용남을 도와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고 지연은 순히 할머니의 머리를 따아주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내가 마음이 약해졌다면 지금쯤 저 아이들은 영영 자신을 잃었을 거야. 길고양이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민재가 몸을 숙여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가 부엌 뒤에 놓아주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기선 아무도 버려지지 않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나는 확신했다. 내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것을. 지불에서의 기념일 밤, 2주 후 나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연꽃센터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민재와 지연도 더 이상 내게 조언이나 지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일이 거기서 끝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남자가 한낮에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낯선 남자였고 세련되게 차려입었으며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복순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창호 씨, 지연 씨의 전 남편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모르셨나요? 지연 씨는 민재 씨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호 씨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해 지연 씨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누가 내 뺨을 때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등줄기를 따라 싸늘함이 흘렀다. 이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내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혼인신고서, 재산 목록. 특히 결혼 전 2년 전에 지연에게 지분을 양도한 계약서까지 있었다. 보시다시피 지연 씨가 처음부터 가진 모든 것이 복순 씨가 생각하는 만큼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밀어 돌려주며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 애의 과거엔 관심 없어요. 나는 현재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지면 지불의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나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집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아직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음속엔 분노가 아니라 혼란만이 남았다. 왜 지연은 내게 이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을까? 나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이가 엄마가 실망할까 봐 말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지불을 절대 잃지 않을 거예요. 개인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어요. 창호 씨가 두렵지 않아요. 다만 엄마가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